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기어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구속이 되었어요. 네. 예, 영장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뭐 영장은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영장 원래 이름이 영장입니까? 영장 청구서죠. 예, 검찰에서 영장 청구서를 내면 이제 실질 심사를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장 청구서 이렇게 네. 써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전 구속영장이라서 청구를 하죠. 구속영장에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나요? 사후는 네. 법정에서 구속되는 걸 얘기하겠고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뭐 보통 지금은 제도가 예전에는 그 긴급 구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 없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예. 근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구속의 전 단계를 체포라는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 없는 체포라는 것도 긴급 체포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영장이 없는 구속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은 기간의 장단이죠. 아, 그렇군요. 예, 체포는 많이 해봐야 영장이 있어야 되고. 체포나 구속이나 다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에 뭐 예를 들어서 있는 뭐 지금 당장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긴급 체포가 긴급 체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체포는 길어봐야 48시간 정도고요. 예. 예, 구속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은 10일,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는 10일 플러스 10일. 검찰은 한 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31일 날 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러니까는 최초 10일이 구속 기간인데 검찰에서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 한 번 연장할 때도 다시 영장을 쳐야 됩니까? 아니 그럼 뭐 연장만 하겠다라는 것만 보내면 그냥 간단하게 다시 무슨 심사를 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말하자면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영장 청구서를 심의한 다음에 영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서 날짜 계산은 민법과 다르게 들어가는 날을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4월 19일까지가 그러니까 20일로 한다면 4월 19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보통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 한 이틀 전에 보통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 4월 15일쯤이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법정 구속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1심은 최장 6개월, 2심은 4개월, 3심도 4개월입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제 검찰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20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4개월. 그래서 재판은 14개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까지 한다면 총 30일이 가능하니까요. 최장으로 구속당한다면은 15개월, 5개월 그렇게까지 흘러갑니다. 뭐 물론 유죄를 받아서 말하자면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면 형을 살게 되면 뭐 그 기간은 다 포함되는 그 기간은 이제 뭐 제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K재단하고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거를 뇌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특검에서는 뇌물로 봤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삼성이 설립 자금을 출연한 것만 뇌물로 받고요.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받습니다. 처음에 그 검찰이 할 때 뇌물로 안 받죠. 그때는 강요로 한 거죠. 다 직권남용과 강요로만 받습니다. 직권남용 강요로 받는데 특검을 거치고 나서 지금 삼성에 대해서 뇌물로 바뀌고 다른 기업은 그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때와 달리 들어온 것은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 이제 직권남용으로 다 하고 모든 뭐 13개냐 14개냐 이런 혐의가 전부 직권남용 권리행사인데 거기에 플러스 뇌물
그러니까 뭐 영재센터 지원이라든지 정유라 승마 관련된 것들 그걸 삼성에 관련된 부분만은 뇌물로 받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승마 이런 거는 대통령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되었나? 그 이제 뭐 변호인단은 관련이 없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했다.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있으니까요. 최서원 쪽에 이득이 간 것은 다 뇌물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나요? 입증을 해야겠죠. 앞으로 검찰이. 예.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 저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봤잖아요. 통장을 네. 혹시 같이 쓰시냐?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고. 네. 혹시 최서원이가 뭐 죽고 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산을 다 넘기라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아니 그건 또 아니라고 유서를 썼다 그러대요. 그거 안 준다고 유서를 썼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때 실제로 지금 우리 법원은 영장 발부의 사유를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죠. 않죠. 그냥 영장을 발부함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냥 그겁니다. 구속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뭐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주거 부정 거기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신설이 되면서 중대범죄 그걸 고려하라고 나왔죠. 뭐 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뭐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고려를 하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도망갈 위험이라든지 증거인멸할 위험을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조금 높게 보고 경한범죄일 경우에는 좀 약하게 본다는 게 이론적 얘기지만 사실상 뭐 판사의 주관이죠. 지금 검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증거인멸에 관련된 부분은 다 열거했나요? 일단은 뭐 이게 다 열거했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다 열거했는데 증거인멸에 관련된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아는 사람이 많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키면 뭐 밖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서로 아니 그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이고 전직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김수남하고 오히려 한지붕 밑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지붕은 아니지만 좌우당한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읽어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뭐 도주 우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처음에 대면 조사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감정적인 표현인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로 보건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써놨던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욕을 해줄 수도 없고. 네. 뭐 보통 이제 도주의 우려는 보통 중형 예상을 보통 쓰거든요. 영장 청구서에다가. 도그 테이블이네. 도그 테이블. 도그 테이블 알아요? 네. 도그 테이블이구만. 그래서 아니 이게 피의자 또 아니면 또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 왜 도망할 우려의 근거로 쓰여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뭐 이 영장 청구서의 기재대로 한다면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상 또 헌법재판소법상 법적 권리, 변호인 조력권을 받게 되면 모두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라는 데스조차 그렇습니다. 뭐라면 그걸 근거로 지독한 마녀로 찍었잖아요. 예. 자백하면 마녀고 자백을 안 하면 지독한 마녀고. 그래서 이제 뭐 영장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영장제도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요번에도 그 40대 초반에 막내 판사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검찰의 요구가 거부된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일종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제기한 거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약간의 예전에 기각됐을 때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관 전체의 의사를 모아서 청구를 한 것인데 어떻게 나이 어린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우리 기관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영장 발부를 했을 경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이런 불만을 갖고 있죠. 인신구속을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제도를 보면 불복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만 불복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영장 발부, 뭐 검찰에서는 기각당했을 경우에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발부됐을 경우에 이 영장 발부가 타당하는 여부는 체포 구속 적부심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인데, 예. 근데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 다시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은 실무상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영장 실질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다시 법원에다가 다시 구속 필요 없다라고 바로 단시간 내에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봐야 그 사람이 하나요?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동일한 직급의 지방법원급의 1심에 다시 판단을 요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것은 그 판사가 한 그 판결에 대한 것을 당부를 따져야지 체포구속 적부심은 실질심사가 잘못되느냐 안 잘못되느냐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별개로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영장 항고 제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렇군요. 오랜 법조계에서 논란거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 왜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면요. 방금 아까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장 발부냐 기각에 대해서는 이유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불복 제도가 마련이 되면 판사 지 마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불복 제도가 만약 마련이 되면 판례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각을 하는지 판례상 이론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영장 판결에 대해서만 판례가 집적되지 않아서 사실상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의 구속인데요. 예. 그 중요한 인신의 구속을 판사가 지 마음대로 말하자면 설명도 없이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장을 이 사람을 구속한다. 이 사람을 감옥소에 집어넣는다. 네. 하는 말하자면 기준에 대한 공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장 발부할 경우에 말하는 그 근거는요. 사실 문제를 문제로 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으면 발부하라는 얘기인데 그 답을 낼 때 구속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거거든요. 동호 반복이고. 동호 반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로서 많이 쌓여서 이제 판례법 나라니까 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 재판보다도 사전에 아주 가혹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재판이 돼서 피고인이 됐을 경우에도 방어권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죠. 예. 일단 사람이 많이 위축되고요. 예.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검찰청에 가야 됩니다. 예. 물론 검찰에서는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로 가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반인들은 어쨌든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방어권에 심대한 초래가 있죠. 예. 재수복을 입히고 항문검사라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그게 구치소의 일종의 예. 그 구치소 입소 절차인데요. 예. 이게 참 그 실무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장 실질에 들어갔었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실질 들어가면 이제 대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서 대기를 했는데 요게 가끔 가다가 그 대기 장소를 구치소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에서 대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라 그러면 들어가는 입소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 입소 절차 자체에 예. 말하자면 항문검사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치소에서 대기하라 그러니까 아직 영장 실질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런 절차를 걷게 되니까 구속된 줄 알고 그러나 이제 서초경찰서나 중앙지검에서 대기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없죠. 입소 절차라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저희들 그거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대기 장소를 쓰게 되는데 요번에는 아마 경호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청 대기로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실무적으로도 변호사들이 조금 이것도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유, 근데 전직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이런 사건이 왔어야 무슨 문제가 드러나고 예. 얼마나 이게 후진국입니까? 예. 미리 그건 변호사들이 다 얘기하고 예. 절차가 민주적으로 고쳐지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꼭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지경이 되고서야 무슨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뭐 이제 구속에 관련돼서 좀 실무적인 또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면 지금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이제 슬슬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했는데요. 법이 개정이 돼서 형사소송 규칙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변호인들이 열람 복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열람 복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안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열람 복사를 신청하게 되면 뭐 일부 지방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신청하냐? 달랑 영장 청구서만 볼 게 아니라 영장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이제 수사 기록이 조금 딸려 들어오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봐야지만 실질 심사를 변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형사소송 규칙에는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거악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니라면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일반의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핑계로 말하자면 이때까지 법원이나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게 무슨 그럼 저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뭐 빨가벗고 항문검사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 인격 모욕적인 그런 어떤 장면을 느끼고 저희들이 어릴 때 옛날에 군대 갈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까고 하늘을 향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나요? 네. 저도 군대 갈 때 그 검사 받았는데요. 참 그런 식으로 무슨 뭐 학문을 뭐 검사를 하고 무슨 뭐 기계를 가지고 요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저런 식의 그 구치소 입소 절차고요. 말하자면. 입소 절차입니다. 참. 뭐 그러니까 뭐 재소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 일종의 검사인데. 뭐 학문에다 뭘 숨겨서 들어가나? 마약을 숨겨갑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잘 그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이제 구속 피고인일 경우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예전에 이제 이석기 재판일 경우에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은 사복 입고 나갔죠. 일종의 뭐 사법투쟁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구속 피고인이 사복 입고 나온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석기에게만 특혜를 준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요구를 했으니까 법률상 보장된 권리니까 요구를 하면 이제 당연히 사복을 입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일종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이 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가겠다 그러면 일종의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정착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웬 말이 많아 자샤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속 사건에서 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무슨 뭐 사복을 입고 싶어 네 주제 말하자면 이런 거군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 갔었을 경우에 구속 피고인이 사복 입은 경우는 저는 이석기 재판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종범 구속 이런 경우에 보면 입에 뭐
저 마스크까지 씌우고 네. 뭐 온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무슨 강력범죄 무슨 범죄인 구속하듯이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보통 그 인격 모욕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고요. 예. 보통 이제 저도 검찰에서 시보할 때 보면은 구속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송줄에 묶여서 들어옵니다. 예. 검사실까지. 예. 그러면 이제 검사가 풀어주라 그러면 호송 교도관이 옆에서 이렇게 풀어주죠. 그리고 나갈 때는 다시 묶어서 데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마스크까지 씌우더라고요. 마스크는 아마 그 얼굴 가리는 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예. 그 마스크 뭐 강제로 씌우는 규정은 그거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네,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잘못 말한 게 있어가지고 주필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공익재단 관련해서 그 저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줄 알고 그 설립자가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재단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법인이 돼버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게 뺏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돈 좀 있는 분들이 무슨 어떤 사정에 따라서 무슨 좋은 일을 해보려고 재단 잘못 만들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뺏깁니다.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결국에는 뭐 주필님이랑 저랑 항상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빼갈래야 빼갈 방법이 없는 것이 법률상 빼갈 방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재단 만든 거를 뇌물죄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왜 다른 기업은 또 직권남용이고 강요로 받는데 똑같은 재단 설립행위에 들어간 돈을 삼성이 내면은 뇌물이 되느냐? 이거는 좀 저도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걸 이제 연결을 억지로 해낸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을 억지로 해냈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어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되는 참 참담한 어떤 참사가 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 외에도 법정에서 허다한 일이 매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좀 쭉 추적을 좀 한번 보시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전에 탄핵 심판 전에 했던 문제 판결 감시를 하고 또 이제 형사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이슈가 있으면 적정히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